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2.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3.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치열한 이 시기에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을 방문, 정부 관계자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모습을 꿈꾼 이들이 많은데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권까지 한국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일본 정부가 왜 패닉에 빠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며 세계 패권을 나눠 가졌던 소련, 그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는 현재 경제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재 러시아 경제의 실태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 생산 광물을 비롯해 에너지 연료 비중이 51%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자원개발 산업 국가입니다. 사실 과거 소련을 생각해보면 뜻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도 소련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소련은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 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광물 산업에 의존하며 주요 수출원으로 활용하고 있죠. 미국과 다르게 제대로 된 미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묻혀진 막대한 천연가스 자원은 러시아에게 일정 이상의 부를 안겨주었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러시아 천연가스를 구입했기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로 지속적인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에서 셰일 가스 개발이 완료되면서 러시아의 좋은 시절은 끝이 났죠. 유럽과 세계 여러 국가들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찾으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급격하게 가난해졌죠. 자원만 믿고 막대한 부채를 빌렸던 러시아는 만기일에 닥쳐오는 상환금 마련을 위해 러시아 대표 국영기업들을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철도공사 RZD도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상 더는 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다급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가 민영화 목록에서 빠졌지만 러시아가 얼마만큼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최근 러시아는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죠. 작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는데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맞는 최악의 역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경색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해졌고 러시아의 가장 큰 돈줄이라 할 수 있는 자원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실질 소득도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3.5%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9%에 달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러시아 국민들은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빈곤율 역시 12.8%를 기록, 1880만 명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놓였습니다. 타겟책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눈을 돌리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 카드를 꺼냈는데요. 러시아는 주요 협상 대상자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어떤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부산부터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광대한 철도 사업에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철도로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은 러시아에게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종단철도 TKR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인력 교류를 약속한 바 있었죠. 푸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서 가장 문제였던 자원과 기술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상당 부분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원원인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RZD 역시도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었죠. 지난 7월 세르게이 파블로프 RZD 부사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RZD 국제활동에 있어 우선순위라고 밝히며 협력에 있어 최상단에 위치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러시아 철도공사가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로 물류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구애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크렘린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민영화 계획 대신 한국에게 시베리아 철도의 운영권을 맡기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한국에게 아예 운영을 맡겨 러시아는 이득을 챙기자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이 시베리아 철도를 가져간다면 러시아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선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는 상황. 사실상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북한의 협력 없이는 철도 연결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은 주적이 아니다라 말하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눈을 돌렸는데요. 당장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철도 사업에 북한도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열량망 복구도 다시 추진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한국과 북한. 단절되었던 철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명분과 이익이 있기에 북한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러시아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먼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것이죠. 2016년 러시아 정부는 타타르 해협 구간 약 7km와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를 잇는 소야이어 약 42km 구간의 다리 또는 터널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잇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 푸틴은 시베리아 철도를 일본 화물로 단핵시키게 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을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바랬습니다. 일본 정부도 검토 중이라며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러시아에게 보냈었죠. 일본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한일해저 터널을 요청하면서 연결을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러시아가 선뜻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서 불러들어온 복을 잡았었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러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쿠릴 열도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푸틴에 맞서 일본 총리는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 선 반환을 요청했고 결국 정치적 갈등 덕분에 시베리아 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연결하자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들어온 복을 차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유라시아 횡단 열차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한국에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일본. 반면 한국은 꿈에 그리던 유라시아 횡단 열차 프로젝트 착수가 목전에 도착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폭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쪽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 무기에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지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카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의에 대한 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 에비아시 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라매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영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 인수 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 사유에이시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질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 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테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 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벌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 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뭔가를 받게 되는 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아즘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셨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역력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포트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벌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올레드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아즘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 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철삼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 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 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